보시면 민법 총칙해가지고 1, 권리 변경의 1까지 나오죠. 이게 우리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 온 거죠.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떠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뭐 법률 관계, 구별 개념에서 인간 관계, 후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틀어가지고 생활관계라고 해요. 생활관계. 그리고 생활관계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의도, 종교, 신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좀 보세요. 의무라는 말이 뭐냐면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법적인 구조를 의무합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의무예요.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건 의무가 아니고요. 만약에 의무인데도 이해가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있다. 여기 결론이 나오네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을 안 한다면 일정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게 뭐예요? 법률관계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인간관계인데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죠? 좀 생각해볼게요. 제가 50만원 빌렸어요. 50만원을 빌린다는 관계는 법률관계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50만원 빌려요. 법률관계겠지? 반드시 어떻게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뭐예요? 법적 제재가 따르죠. 뭐 예를 들어서 안 갚은 경우에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법률관계입니다. 제가요 오후 3시에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같이 영화 보려고. 법률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겠죠? 왜요? 가든 안 가든 뭐죠? 그만이죠. 안 가면 나쁜 새끼하고 욕하고 말지. 뭐 약속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따르는 건데 법적 제재가 따르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법률관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 근데 이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인간관계의 한 가지 예가 뭐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호자가 좋은 호자거든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호의로 좋은 뜻으로 서로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예요. 호의관계도 뭐의 일종이에요?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안 해도 뭐죠? 상관이 없는 관계가 호의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소풍나고 이제 가는데 뭐 같은 날에 셋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길이 같으니까 제 차 타고 가세요. 이건 뭐예요? 호의관계죠. 그래서 만약에 타고 가다가 중간에 급하게 생기면 중간에 내리세요. 여기서 걸어가세요라고 해서 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뭐가 생기잖아요.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공주에서 장기명 쪽으로 오는데 태정식이 전인데 그 장기명 읍내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확 들어요. 그러면서 제 차를 툭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 왜 그런지 하더니 문을 확 타는 거죠, 저를.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 차 택시 아니에요? 알아! 이러는 술 취해서 알아! 그래서 가!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다 했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막 논길 있잖아요. 막 앞에 차 없는 거 바꿔야 될 그런 길을 가다 15분쯤 가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되는 이 양반이 보이냐마자 막걸리 드시는지 계속 방구를 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냄새를 막 그냥 막 막걸리 냄새 나는 데다가 방구 막 끼지 막 들고 가서 이제 가서 여기 아니면 내리시더라고요. 내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내리면은 이제 한 50m 후진으로 나가요, 차를. 아무튼 근데 그 할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돌아가셨겠죠. 아무튼 그 할아버지 태어나는 관계는 뭐예요? 호의관계. 그래서 호의관계는 뭐라고요?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법칙이 권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길을 가는데 꼬마애가 비 오는 날 빗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안수로 제가 찾아주면서 어디 가니? 집에 가요? 어디니? 물어봤더니 한 15분 걸어가요. 그래서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일관계는 뭐예요? 호의관계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아이를 집에다가 태워다 줄 뭐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야, 아저씨가 바쁘니까 여기 저를 걸어가라 라고 해서 상관은 없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고 간다는 거죠. 이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해주고 싶은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 이 아이가 다쳐서 치료해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냐면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호의관계를 이해가는 과정. 애가 다쳤다, 문제가 생겼고요. 이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기반되게 되는 것이 법률관계로 전환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는 거죠.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아이를 보여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예비했는데 이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생활 하지 마시고 환장하고 찍으지. 환장하고 찍으지. 그래서 우리 빨로는 반드시 이 아이를 치료해줘야 되지만 이 치료비 전액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깎아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호의, 동승,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판례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호의로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손아배등이를 뭐하게 돼요? 깎아주게 됩니다. 깎는 비율은 왜 탈이 됐는지 이유를 따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탈이 심한 애를 제가 억지로 태웠어요. 그러면 조금 깎아요. 거꾸로 태우기 싫었는데 그 자손이 길바닥 넣어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탔을 때 뭐예요? 많이 깎아요. 그래서 재미로 말씀드리면 바람 필 때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 피다 사고 나면 요 간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적조사를 왜 이 차에 타고 있는지 이해되시겠가지고 뭐 무슨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뭐 1차로 술 한잔 먹고 뼈다귀 해장집 가서 뭐 개롱산 바람쐬러 가자마자 디벨 꽂혀봤다 뭐 이러면 치료비를 감옥하는 게 문제, 감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게 되지?
반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혼으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같이 터가면 경찰서가 아니라 보호대상에서 왜 이 자동차를 차려냈는지를 행정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표를 대주시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용어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측 하단을 보시면 2번 권리의 변동이 나와요. 의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뭘 공부하겠어요? 이건 안 하겠지. 인간관계 공부 안 하겠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공부하는데 법률관계를 공부할 텐데 그 중에서도 권리가 발생되고 변동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예요? 권리의 변동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요거 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 이런 상태가 돼요.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아듣나요? 아, 그렇구나. 재밌네. 막 이런 거죠. 책을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런 단계가 돼요. 이런 단계.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아니요. 다 그래. 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는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한번 다 보는 게 중요해요. 너무 꼼꼼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문자 하나 글자 하나에 집착하셔도 기분 못 나가면 이거 몇 년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처음에는 지나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지 모르는 단계가 있지만 한 반 정도 보게 되면 이제 읽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쫓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요새 보시면 얘가 나오잖아요. 얘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아무 얘기 없고 얘로 나오는 말 중에 모르는 말이 태반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린다면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처음에 11월, 12월 두 달간은 기초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틀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그죠? 자제분들 공부 잘 안 되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는 대로 그만큼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 가면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말이고 내가 뭐 닦는 가겠죠? 기초를 닦는 가게 하시고 외우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참고로 1월달, 2월달 할 때는 오늘 한 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맨날 기초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1월달부터는 기초 강의 때 했던 것들을 뭐 한다는 전제에서 안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의 발생이란 말이다. 처음에 뭐가 나오죠? 원시치료, 승계치료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그 원시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인이란 말씀 제가 원시인이라 이럴 때는 보통 무식하다는 의미를 쓰지만 실제로는 원시인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시라는 말은 뭐고요? 맨 처음.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원시입니다. 근데 갑이 이 건물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주면 을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근데 을의 소유권은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넘겨받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죠? 자, 맨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원시취득.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승계취득인데 그래서 자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땡 2번 해가지고 승계 취득해서 두 가지가 있죠. 니은번 이전적 승계, 디귿번 뭐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가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없어져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우리가 뭐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우리한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벽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벽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인데, 특징은 갑이 벽에게 전세권을 줬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주더라도 후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적어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 용어를 구별하거든요. 저당권을 이전해줬단 말 안 하죠. 저당권을 뭐 해줬다고 해요? 설정해줬단 말 하죠. 왜요?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임차권을 이전해줬다는 말은 안 하죠. 임차권을 뭐 해줬다고 해요? 설정해줬다고 하죠. 왜요? 임차권을 넘겨줬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정해볼게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승계 취득인데,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전적 승계고,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설정적 승계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를 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권리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 권리의 변경은 오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 다음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소멸이 나오는데, 1번 절대적 소멸이 나오고 2번 상대적 소멸이 나오죠. 자, 이렇게 여기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법률 용어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틀린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가. 첫 번째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절대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꼭 이런 뜻으로 씁니다. 절대 아니야, 그죠?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죠? 아인슈타인은 뭐예요? 상대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앞으로 상대라는 말이 나오면 특정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 상대가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권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뭐예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 발생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 절대적으로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진 것이 뭐예요? 상대적 소멸. 이렇게 돼요. 자, 보자고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L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지죠.
건물이 없어집니다.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이 없어진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적 소유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고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해주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때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집니다. 을에게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대적 소유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절대란 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 그래서 절대적 소유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예요? 절대적 소유. 상대라는 말은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 따라서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상대적 소유. 이게 좀 어떠시는데? 어려워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죠? 네. 물권이라는 것하고 채권이라는 개념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계속 보는 건데. 물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에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 일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해요. 물권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이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이죠.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돼요? 물건이 되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을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갖고 가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 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산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을은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줬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갑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든 같이 동거해달라고 요구하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채권이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여기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건이라고 해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특징은 절대권입니다. 채권의 특징은 상대권. 무슨 말이에요? 물건이 절대권이라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뭐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세요.
물권입니다. 그러면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답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가족이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갚으라고 누구한테만 하냐? 갑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뭐 맞아요? 뺨 맞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상대권이라고 해요. 자, 절대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고 상대는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더 볼까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대항력이 없어요.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내년 나와요. 우리는 일단 전제가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권 채권입니다. 이런 지 나중에 보고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 그러니까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지 우리가 전세권을 할 건데 아무튼 근데 결론은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답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답이 요 땅을 팔았어요. 병에게 팔고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권이에요.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에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 이랬을 때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이 뭐예요? 채권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요? 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도 혼동을 느끼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참고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수 있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이사와서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그러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택임차권 자체는 대항력이 없는 권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으면 굳이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법을 만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주택임차권이든 모든 임차권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왜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늘 뭐 수업한 거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요 관계라도 기억하신다면 하루가 뭐예요? 알찬다. 아무튼 절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승리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 따라서 절대적 승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절대적 승리. 상대 승리라는 권리 자체가 있는 거죠.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상대적 승리고, 따라서 이전적 승리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하게 돼요? 소멸되죠. 이게 뭐예요? 상대적 승리인 거죠. 누구에게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만 소유권이 뭐예요? 없어진 겁니다. 이거 좀.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고 서설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법률 요건기, 법률 사실에서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예를 좀 들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자기하고 등기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야, 내 건물 살래?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청약이라는, 청약이라는 일정한 의사를 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A 건물을 가서 본 거죠.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 내가 살게. 우리가 하는 게 뭐였냐면 승낙이었죠. 승낙이라는 의사를 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 우리 뭐라는 거냐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갑한테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모든 절차는 다 뭐하게 끝나죠. 그죠? 근데 이 사례가요, 민법의 전부예요. 이 민법의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직도 말씀드리는데, 민법은 더럽게 두껍고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예를 두 가지를 들어요. 1억에 매매를 계약했다는 거하고 1억 빌려줬다는 거 두 가지 베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두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문법 처음부터까지 다 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민법의 전부에서 그래요. 우리는요, 다음 주부터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서 주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하고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의사표시 이러다가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에서 뭘 공부하냐면 소유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요거 하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법에서 뭘 하냐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요. 이 거래 자체가 뭐냐면 민법의 전체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걸로 시작하는데, 따라서 민법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스토리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계약법까지 하게 되면 한 개의 거래가 완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뭐가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거래의 일부분만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시작을 해가지고 한 책을 반을 봤어요. 아, 정말 시험 보면 50점 맞겠지. 이걸 봤더니 세 장에 20점이에요. 20점은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왜냐하면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몇 점은 나와야 돼요? 20점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빵점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선생님 반을 공부했는데 왜 빵점이냐? 반을 공부했다는 말은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되는 발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요. 처음부터까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앞부분은 자세하게, 뒷부분은 대충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거래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맨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민법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단계 너무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자꾸 넘어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뒤에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 번을 주게 되는 방식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몰랐던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다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석하면 안 돼요. 왜 결석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한 번 결석해서 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업을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수업 한번 걸어주세요.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뭔 개소리야 밀려버린다. 그래서 이가 빠져가지고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두 달간의 전체가 다 아웃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잘 안 되는 이유가 가끔 한 번씩 빠지는 것 때문에 이가 빠져가지고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성적이 좋고 어떤 분은 성적이 나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돼요. 아마 다음 주 후보자 많겠죠, 그죠? 많은데 여기 계신 분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고 아마 다음 주에 수업 들어보시면 다음 주에 처음 듣는 분하고 또 일주일 더 들었다고 어떻게 차이가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뭐죠? 연기가 되고 한다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가 있냐면 계약이기 때문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 청약 승낙하는 구성 요소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예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 법률 요건이 뭐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가 뭐가 되냐면 법률 요건이 돼요. 교장을 볼게요. 읽어보시죠. 자, 좌측에 하단에 법률 사실부터 볼게요. 아니, 법률 요건은 없다. 법률 요건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 법률 요건이 나오죠. 1, 2, 5. 법률 요건은 아니 보고 있어요. 의의가 안 나와요. 그죠? 의의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자, 법률 사실이 뭐라고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개별적 사실.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이거라고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 관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공부할 텐데 처음에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 법률 사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3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고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법률 사실을 박스로 보죠. 우리 저자분이 뭐 없어요? 정리해놓고 그죠? 근데 박스를 봐도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뭐 하는 거냐면 용어 정리해야 되겠죠. 이제 박스를 보셔야 돼요. 자, 박스를 보시면 이 법률 사실을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죠.
이제 박스 보시면 맨 좌측이죠? 자, 그럼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장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거 우리가 용태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장이 껴들 수 없는 거, 개입될 수 없는 거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사건의 뜻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에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맨 뭐예요? 개똥이가 말똥이 칼로 찔러 죽였고, 뭐, 누가 어디다 불질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똥이가 말똥이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사람의 정신장이 뭐하는 거예요?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용태이지 뭐는 아니에요? 사건은 아니에요. 사건은 법적인 사건은 뭐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데요?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는 그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죠? 유행어 되잖아요. 그죠? 가능성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자연 현상의 사건. 봄 되면 따뜻하고 겨울 되면 춥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사건이죠. 그죠? 왜요? 사람의 정신적인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박스에 사건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이 나오죠. 그죠? 칼로 찔러 죽이는 건 사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정신적인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지금 뭐예요?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뭐가 됩니까? 사건이 아닌데 사람은 반드시 출생하게 되면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그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돼요? 사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사건인데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부당이득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도 헷갈려요. 그래서 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은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을 통칭해서 부당한 이득이라고 해요. 하지만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긴 이득을 우리가 뭐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지 않은 뭐를 얘기합니까?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일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지 않는 법률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건이라고 하고 시간의 경과이나 자연현상이나 부당이득이 뭐예요? 사건이다. 정말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태를 다시 두 번 말해주죠. 왜 부적 용태? 그 다음에 내 부적 용태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정신자금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이 뭐예요? 용태인데 그 사람의 정신자금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뭐가 돼요? 왜 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자금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예요? 내부적 용태. 내부적 뒤로만 안 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예요? 의식.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 개똥이가 싫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개똥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부적 용태. 만나가지고 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외부적 용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재 보시면 이 내부적 용태가 관념적 용태의 의사적 용태가 나눠졌죠. 그죠? 아무 짓을 없는 거예요. 아무 짓을 없고 그냥 우리는 용어로서 하나만 넣어요. 선이 아니다.
정신상태.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인은 뭐라고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따라서 선의의 제3자들은 뭐예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들은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의를 착한 의사, 악을 뭐야? 나쁘로 생기면 안 돼. 그냥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법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세요. 일단 문제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설명이 더 어렵고요. 더 큰 문제는 틀린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무슨 말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버나 이거를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누가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용어 해설이 굉장히 많이 틀려 있어요. 악의도 틀려 있어요. 악의도. 그러니까 네이버에 의지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도 일단은 모르면 넘어가지 말고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끝이. 그 다음에 외부적 형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행위. 자, 행위 법칙 중에 나왔어요. 행위가 뭐냐면 사람의 정신적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풀어서 뭐라고요? 외부적 형태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둘로 나누는 거죠. 적법 행위와 뭐가 나뉘고 있습니까? 위법 행위로. 뭐 개념은 간단해요.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법에 부합한다면 이게 뭐가 돼요? 적법 행위가 되고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위법 행위가 되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체류, 불이행이가 불법 행위가 위법. 개념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이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예요? 불법 행위예요.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손해보상이라고 하고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그죠? 손해보상이라고 하고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지나가는 행위를 쳤어요. 그럼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것이니까 저 행위는 뭐예요? 불법행위고 위험하니까 제가 해주는 건 뭐예요?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가 해줘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상이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위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 배상금일까요? 수용 보상금일까요? 보상금이겠죠. 왜요? 수용은 적법합니다. 법의 의사보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뭐예요? 수용 보상금이에요. 최근에 뭐 말을 다시 들었는데 그 일본 애들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뭐 한다고 돈을 냈죠, 그죠? 일본 애들은 뭘 해주겠다는 얘기냐면 손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자기에게는 뭐예요? 위법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니들이 나쁜 짓이니까 나한테 뭐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배짱 골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나 그쪽에서는 내가 1억을 받는데 1억의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손해보상 쪽으로 1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 놈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거니까 못 받겠다는 얘기고 5천만 원을 주더라도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일본 놈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감자 피시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년만. 다시 말하면 위법하지 않다면 절대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서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걸 기억 안 해두시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아져. 근데 실제 여기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처럼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많은 외울 것들이 뭐예요? 없어지니까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가 다시 둘러나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제가 노란색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건데,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그죠? 장사입니다. 이게 또 이제 민법의 기초예요. 요게 안 되면 또 한 몇 줄 또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한 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의사표시예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 감사하시죠? 자, 의사표시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 날씨가 춥다, 이쁘다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해요?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커피 한잔 합시다, 저와 결혼합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바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집 사기를 원하죠. 감자표시죠. 그죠? 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죠. 좋대요. 둘이 뭐
겁이 먹죠. 그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예요? 결혼하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좋대요. 저는 뭐 하게 돼요? 집 사게 되죠. 밥 함께 하실래요? 좋대요. 저는 뭐예요? 밥 먹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예요? 결혼하고 집 사기를 원하면 뭐예요? 집을 사니까 결국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한번 볼 건데 앞으로 한 장을 가셔가지고요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법률행위가 많이 나오죠. 법률행위 볼까요? 당사자가 의혹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다시 말하면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혹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있다는 말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리해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뭐가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법률의 개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측에 위에서부터 5번째 중 양말 한 번 있죠. 읽어볼게요. 한 번. 적법행위. 다시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의사표시와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라고요? 준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이해는 됩니다.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 무관하다는 말은 뭐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준법률행위 속에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행위는 효과를 결정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에서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준법행위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까지고요. 뭐가 준법행위인지는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기초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쭉 가보면 넘겨보시면 이제 13페이지 오시면 챕터 2에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뭘 공부한다면 이 법률행위에 관한 본격적인 자세한 내용을 들어갈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뭐 배웠어요? 의를 배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의만 읽어볼까요? 겁니다. 총선에서 1번 법률행위가 나오죠. 1번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기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말이 들켜롭죠?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번 보시죠. 법률행위는 하기자가 의혹하는 대로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의혹하는 대로 당사자
그 사이에서 효과 결정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법리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이 여기서 좀 까다로워졌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실, 요건 이런 용어가 좀 있는 건 아니고 실전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법률 얘기하면서 더 재밌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지 않고 옮기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